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25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데이터는 시장의 방향성 예측보다는 현재 거시경제 환경에 각기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떤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미국 통화정책과 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네,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연준이 그럴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차트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피델리티 자료인데 자연이자율 R 대비 현재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게 뭐랄까 경제의 이상적인 온도 같은 거거든요. 너무 뜨겁지로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해주는 금리 수준이죠. 아, 일종의 중립금리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현재 실질 금리가 그 R보다 훨씬 높은 영역에 있습니다. 긴축적이라는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긴축 상태가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서가 아니고요. 아,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서 실질 금리가 저절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정책 당국 입장에선 과잉 긴축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긴축 기조와 이 금리 역전 신호를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이 생각보다 더 빡빡하다는 건데 그럼 인플레이션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죠. 모하메드 엘리언의 자료를 보면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2019년 말 이후로 전체 CPI는 한 26% 올랐는데 특정 품목들은 상승률 엄청나죠. 맞아요. 자동차 보험료는 무려 56.1%나 뛰었고요. 수도나 가스 같은 공과금, 자동차 수리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일시적인 상품 충격,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노동비용이나 규제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 소위 말하는 고착성 서비스 인플레이션 체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빠르고 깊은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적어도 주거비 같은 핵심 항목들이 확실히 둔화되기 전까지는요. 지속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진 서비스 섹터에 집중하는 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긴축 정책과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실제 경제, 즉 가계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실물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드레아스 스테놀 라센의 차트가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미국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모기지 금리, 즉 실효금리가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4.20%까지 올라왔습니다. 4.20%면 13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가계 대차대조표로 전달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금리 인상의 고통이 이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저금리 때 받았던 모기지 만기가 돌아오면서 점점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하니까요. 이게 총수요에는 구조적인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경제가 후기 사이클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한 순환주보다는 방어적인 섹터나 고품질 신용자산 쪽을 선호하는 전략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가계 쪽은 확실히 부담이 커지고 있군요. 그럼 경제의 다른 한 축인 기업 투자는 어떤가요? 한때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리쇼어링 투자 붐, 이 열기가 좀 식었다는 데이터가 있네요. 네, 조세 폴리타노 자료인데요. 미국의 실질 제조업 건설 투자가 2024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지금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 확인됩니다. 아, 10섹트 같은 정책 효과가 이제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건설 투자는 승수 효과가 커서 다른 산업으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행 지표로서의 의미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의 감소는 앞으로 GDP 성장의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예외적인 성장을 설명했던 이 자본 지출 내러티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장기 성장 기대치를 조금은 낮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면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연준에게는 희소식이 될 만한 데이터도 있던데요. 바로 주택 임대료입니다. 네, 제이슨 퍼먼의 자료인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았던 도시에서 임대료가 크게 떨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5년간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았던 오스틴이나 덴버 같은 도시들에서 임대료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스틴은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했어요. 결국 공급이 답이라는 아주 단순한 경제 원리를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시장 임대료 데이터가 공식 CPI 주거비 항목에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보는 임대료 하락은 미래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강력한 예고편인 셈이죠. 이런 확실한 디스인플레이션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연준도 향후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정책은 긴축적이고 물가는 끈적하지만 실물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또 주거비는 내려올 조짐을 보이고 정말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안개 속에서 자본은 어디로 흐르고 있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시장 포지셔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머니마켓 펀드, MMF 잔고입니다. 바차트 데이터를 보면 총 자산이 7.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5조 달러면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대기 자금이 쌓여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처지에서 MMF가 5%가 넘는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주니까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투자자들이 변동성이나 듀레이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현금이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럼 이 MMF 잔고가 의미 있게 줄어드는 걸 확인해야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첫 번째 확인 신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관망하고 있다면 시장의 공포 심리도 높아야 할 텐데 VIX 지수는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 모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온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낙관론, 그러니까 연착륙 시나리오는 문제 없을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반영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낮은 VX는 역설적으로 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높이는 것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레버리지는 늘고 해칭은 줄어들어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 시장이 훨씬 더 취약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수준에서 변동성 매도 전략은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아주 나빠 보이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례적으로 변동성이 낮을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술적인 해치 포지션을 일부 가져가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낮은 변동성 속에서 증시를 지탱해온 진짜 힘은 뭐였을까요? 피델리티의 다음 차트가 그 답을 주는데요. 바로 금융공학의 힘입니다. 금융공학이요? 네, 2009년 이후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나 M&A 규모가 신규 주식 발행 규모를 압도하면서 순유통 주식 수가 무려 29조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아, 기업들이 빚을 내서 자기 주식을 사들이고 그걸로 주당순이익 EPS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왔다는 그 이야기군요. 네, 저금리 시대에는 그게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제 고금리 장기화 환경은 이 메커니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는 비용이 비싸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수익률은 이런 금융 레버리지가 아니라 진정한 생산성 향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마진도 한번 짚어보죠. S&P 500 영업 마진은 역사적 최고 수준에 가깝고 밸류에이션도 높은 편입니다. 네, 과거의 마진 확장을 이끌었던 디플레이션이나 세계화 같은 순풍들이 이제는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 수익률은 밸류에이션이나 마진 확대보다는 순수한 이익 성장 그 자체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과거보다 낮은 수익률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순이익 성장이 가능하거나 마진 구조가 방어적인 섹터를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시장의 장기적인 궤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인 테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AI, 재정, 그리고 중국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 AI입니다. 브리지워터 자료를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즉 카펙스 전망치가 지난 1년간 극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건 경기 순환 우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네, 구조적인 AI 주도 투자 붐이라고 봐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리더십을 뺏기지 않으려고 뭐랄까 의무적으로 선행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군비 경쟁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핵심 인프라나 기반 기술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스크라면 이 막대한 투자가 언제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점이겠고요. 네, 그 수익화 속도가 향후 지출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다음은 미국의 재정 문제입니다. 피델리티 자료를 보면 엄청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장기 채권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추가 금리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부채 공급도 많고 정책 불확실성도 큰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이 너무 낮다는 거죠. 네, 시장 가격이 아직 구조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정 지배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부분이고요. 정부의 부채 관리와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군요. 맞습니다. 언젠가 이 기간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재평가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꼬리 위험입니다. 마지막 구조적 테마는 중국입니다. 리처드 볼드윈의 자료를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네, 미국 경제는 고생산성 민간 서비스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산업 생산과 저생산성 농업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고용 인구의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아직 농업에 묶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노동력이 저부가가치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이동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나 내수 성장은 구조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죠. 중국이 산업 중심 전략을 고수하는 한 내수 소비로의 재균형이 쉽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글로벌 시장에는 산업재에 대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거고요. 또 중국의 단기 소비 회복에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데이터들이 각기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네요. 이 국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향후 발표될 인플레이션과 고용 데이터의 추세를 통해 그 윤곽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